네, 존경하는 관음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클럽 오늘 사회를 맡은 관음클럽 총무 이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문학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을 모셨습니다. 바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이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우리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는 국가 문화의 보고가 됐습니다. 용산에 자리한 이 박물관이 세계적 규모와 또 수준을 갖춘 문화 인프라이자 한류 시대의 또 하나의 한국의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 국중박을 이끌고 계신 유 관장님은 학자이자 행정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유산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낸 스토리텔러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온 저서 바로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한 문장으로 우리 사회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을 바꿔 나왔습니다. 제가 설 연휴 때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세보니까 제가 김훈 작가 다음으로 9권을 유홍준 관장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관음클럽의 여러 회원들 중에서도 책을 최소한 몇 권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관음 토론회가 아니고 관음 포럼인데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구상하고 계신 미래 비전과 또 과제, 그리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술사학자로서의 삶과 학문적인 여정,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를 읽어온 관장님의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류 확산 속에서 전통문화와 박물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문화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면 함께 할 저희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박동휘 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 김선미 동아일보 콘텐츠 기획본부 부장입니다. 제 왼쪽에 하연옥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받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역사적 유물과 아름다운 미술품을 수집, 소장,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심장으로 이를 연구, 교육, 전시하는 대국민 서비스 기관입니다. 박물관은 유물, 건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물의 측면에서 말하면 국중박에는 약 43만 점이 소장되어 있고 경주, 부여 등 지방박물관까지 합치면 250만 점의 유물이 됩니다. 건물의 측면에서 보면은 대지 28만 평방미터에 연면적 15만 평방미터, 전시 공간만 3만 7천 평방미터로 50개의 갤러리로 약 1만 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 국보가 66건, 보물이 107건에 이릅니다. 사람의 경우에 관람객 수로 평가되는데 작년에 연간 관람객 수가 650만 명을 넘어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루블 박물관 873만 명, 바티칸 관람객 수가 683만, 그리고 우리 국중박이 3위를 차지하고 뒤로 영국 박물관이 648만, 메트로폴리탄이 573만 명입니다. 참고로 테이트 모던이 460만,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가 394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고 국민들은 여기에 많은 자랑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650만 명이라는 이 경이로운 숫자는 물론 작년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크게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중박의 관람객 수는 이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미 400만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 캐대언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작년에 500만 명은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수치는 국중박이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공간의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경주, 부여 등 지방 13곳을 합치면 830만 명이가 되니까 1480만 명으로 프로야구 연간 관람객 1200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국민들의 여가 항유가 스포츠보다 박물관에 더 많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게 우리 국중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350만 명이고 민속박물관이 250만 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120만 명, 국립고궁박물관이 80만 명 하면 서울에서만 1년에 1,400만 명이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박물관이 이러한 성취는 박물관이 끊임없이 자기 기능을 확대해온 결과입니다. 한동안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유물, 쾌쾌 묵은 유물을 진열해 놓은 전시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박물관의 원초적 기능인 전시의 내용과 형식이 종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첨단적인 전시 방법으로 유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국보 금동 방가사유상 두 분만 보신 사유의 방, 성덕대왕 신종의 장중한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곳을 볼 수가 있고, 전시 해설도 디지털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이것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돼서 외국 박물관들이 이를 벤치마크하러 다녀갑니다. 둘째로 다양한 기획전으로 관람객들이 계속 박물관을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급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인물 생활 문화도 보여주고 있어 지금 전시 중인 우리들의 이순신전은 석 달 동안에 30만 명이 다녀갔고, 올 여름에는 K푸드의 세계적 관심을 홍해서 우리들의 밥상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셋째로 세계 미술을 우리 서울 안방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연중 2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미술, 메트로폴리탄의 리만 컬렉션의 인상파 미술전, 그리고 올해는 V&A의 뮤지엄,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의 마리 앙뚜아네트 스타일 같은 것으로 세계적인 소장품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이슬람 미술전이나 또 올 6월에 있을 태국 미술전 같은 것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각국의 보물들을 우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박물관은 전시 기능을 주로 하면서 여기에 교육, 음악, 즐거운 놀이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민들이 1년에 몇 차례 방문해서 일상 속의 공간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외국 박물관은 대개 관광객 아니면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 박물관장들은 이 점에 놀라면서 그 비결이 뭐냐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우선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 개장 시간대는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있어서 관람객들이 수준 높은 전시 경험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유물을 설명해주는 청년 멘토 프로그램이 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 특별그램, 교과서 속의 문화재 탐험,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대상으로는 행복한 박물관 나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에서의 어느 멋진 날 등도 운영하고 있고,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운영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감 체험실이 있고, 앞으로는 터치미 뮤지엄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박물관은 인기가 높아 현재 별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관람객, 즉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국중박 분장대회는 문화재를 소재로 한 가면축제로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올해는 지방박물관이 예선을 거쳐서 국중박에서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종래에는 문화재 사생대회라고 하던 것이 분장대회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또 연극, 춤, 음악회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중박과 블랙핑크가 협업해서 라이팅 이벤트를 진행해서 외관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국중박의 대표적인 유물 8점에 대해 오디오 도슨트로 우리 문화유산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박물관에 가면 즐겁고 놀면서 배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정착된 것이 관람객 65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휴, 명절, 휴가, 방학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는 최고의 선호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은 문화상품으로 뮤지엄 구스, 줄여서 뮤즈의 질을 높여서 최고의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아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구입해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박물관의 문화상품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일상 속에서 즐긴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세계 유명 박물관에 국중박 뮤즈 코너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무려 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실 박물관의 이런 기획 전시와 박물관 활동은 큐레이터들의 뛰어난 역량이 축적되어서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예원들은 유물이 전시뿐만 아니라 보존 조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원활히 수행할 보존과학센터 유물수정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연구 또한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대학사회와 박물관, 프로페서와 큐레이터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박물관 활동, 뮤지엄 액티비티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해외 전시를 끊임없이 추진해서 현재 이건희 컬렉션 세계 순회전이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아시안 미술관에 이어 시카고 미술관,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으로 이어집니다. 또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교환 전시로 도쿄 박물관에서 한국 미술의 보물상자전이 열리고 있고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파리 김해 뮤지엄에서 신라 황금의 신성함전이,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라 특별전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 일본 도쿄 박물관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박물관 공동 주최의 동아시아의 글씨 전시회는 한중일의 문화연대를 보여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본격적인 대규모 한국 미술 5,000년 전을 기획해서 세계 순회전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유수한 박물관들이 앞다투어서 한국시를 개관하고 있고 학예사 지원, 전시 유물 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실 지원은 10개국 23개 기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장으로 구임한 지난 7개월간 외국 박물관장이 10명, 문화부 장관이 2명이 방문해서 국중박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저의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은 한국의 일정을 다 마치는 가운데 하루를 비워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는 K뮤지엄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도 관람객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전시 공간은 연간 관람객 200만 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일일 최대 수용 인원을 15,000명으로 잡은 것인데 여름방학 성수기에는 4만 명이 넘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의시설, 주차장, 식당, 카페의 확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거울모 식당 외에 유리집 카페를 열 계획이고 열린마당과 거울모 사이에 연결해서 관람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물멍 계단을 조성합니다. 관람객 증대에 따른 시설과 조직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근본적으로 상설전시관 제2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주차장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도 부관장제가 지금 없는 것을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도입을 해야 되겠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어서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검토 중입니다. 우선 관람객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및 분석을 위한 고객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 후 통합 예약 예매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을 내년 상반기까지 거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중박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람객의 과밀집을 막기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박물관 재정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입장료 수입은 제도상 박물관 자체 경부로 쓸 수 없고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로 전환할 경우에도 청소년, 학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을 동반한 보호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야간 개장하는 날은 또 따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료이기 때문에 관람 태도가 이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국중박이 무료임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립박물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람회 문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13개에 달하는 지방 소속 박물관 또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주박물관에 약 200만 명, 부여박물관에 100만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부여 군민이 6만인데 1년에 100만 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는 지방박물관도 계속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복식문화관, 광주박물관의 도자문화관, 부여박물관의 대향로관, 현재 추진 중인 경주박물관의 에밀레종 신종관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조직과 예산은 옛날 그대로 현상 유지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박물관은 작년에 지방시대위원회와 MOU를 맺고 적극적인 뮤지엄 액티비티를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박물관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찾아가는 국보전으로 올해는 경남 의령, 경북 청도 등 6군데를 계속 순회할 계획입니다. 저는 박물관장이 되기 훨씬 전부터 박물관주의자였습니다. 박물관은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핵심 기관이라는 생각에 각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주도해 왔습니다. 2002년엔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을 건립하고 명예관장을 지냈고, 2010년엔 홍성의 이육로의지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08년엔 제주의 추사유배지 제주추사관을 해서 명예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양구, 홍성, 서귀포의 명예군민, 명예시민의 시민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부여와 백제관계의 서화 및 민속미술품 약 800점을 기증해서 조만간 부여 국립미술관 건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권위와 품격은 소장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유물 구입비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력히 추진해도 현상 유지 제도 하에서는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 발전에 기증문화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국보 세안도를 비롯해서 뛰어난 서화 컬렉션을 기증해 주신 손세기, 손창근 기증유물,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유물 약 1만 건 2만 3천 점을 기증해 준 삼성의 이건희 회장 컬렉션의 기증은 국중박의 소장품의 질을 한참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박물관의 기증은 이런 방대한 컬렉션 기증 못지않게 수량은 적지만 명문가의 전래품, 애호가의 애장품이 기증되어서 박물관 수장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박물관은 유물 기증을 적극 권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박물관의 유물을 기증해 왔는데 고미술연합전이나 옥션에서
각 박물관, 미술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을 만나면은 제가 직접 구입해서 기증을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의 구입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좋은 유물이 나와도 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라리 박물관장에게 전결권을 주어서 좋은 유물을 많이 구입한 것이 그 박물관장의 업적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치느냐고 놓치는 우를 지금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독지가들로 이루어진 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때 활기를 얻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마만큼 오는 데는 든든한 박물관회 전통이 있어서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세계로 퍼지고 있는 K컬처, 이른바 한류의 실체와 여기에서 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K컬처에 대한 문화사, 인류학, 사회학, 예술평론 등 인문학적 성찰을 종합해 보면 K컬처의 실체에는 문화의 혼성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류는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서구 사조에 편승한 것도 아닙니다. 류웅재 교수의 한류 분석을 보면 온전히 한국적인 컨텐츠만으로 채운 것이 아니고 지역과 수용자 취향에 맞게 글로벌하면서 동시에 로컬한 요소를 배합해서 뒤섞은 것, 즉 국제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이종교배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한 음악평론가가 BBC 라디오에서 K-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나운서가 K-팝이 뭐냐고 묻는 물음에 K-팝은 어떤 음악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음악의 여러 요소들이 융합해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 하나의 장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K-팝은 한 가지 장르가 아니라 일렉트릭 댄스 뮤직을 바탕으로 해서 팝, 힙합, 발라드, 리듬앤 브루스 등 여러 요소가 잘 어울린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이런 장르의 복합이 처음 나타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 때인데, 그때는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 내에만 머물렀는데 2002 월드컵 축구 때 붉은 악마들의 응원이 보여준 떼창의 힘이 여기에 합쳐지면서 BTS 같은 음악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음악평론가는 비유해서 말하기를 한국의 뛰어난 음식인 비빔밥 같은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신선한 재료를 맛있는 소스로 비벼서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곧 세계적인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K컬처의 인자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K컬처의 뿌리로서 제품의 원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하이브와 MOU를 체결하고 블랙핑크와 협업해서 내일 모레부터 새로운 공연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K푸드와 연계해서 우리들의 밥상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술사를 전공한 인문학자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큐레이터로 근무하고 있지만 본적은 프로페서입니다. 제가 관훈 포럼에 초청되었다고 하니까 후배 교수들이 이 자리에 나가면은 반드시 좀 이야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켜달라고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인문학자는 자기 전공에 충실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 저서나 논문 발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시대 지성으로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동시대 대중과 나누어 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문학이 사회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인문학자들이 대중과 긴밀하게 만나는 저서들이 흡족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대중서란
수준 낮은 책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을 대중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썼을 때 제비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저서는 전문서와 대중서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강연집입니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스토리 오브 아트가 전문서입니까? 대중서입니까? 인문학 대중서의 최대 공급처는 대학 교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의 교수들은 이른바 교수업적 평가를 위한 학진 등재지에 실린 논문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사회화시키는 좋은 쓸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교육계 학계의 현실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교수업적 평가에서 논문 한 편의 절반인 50점 아니면 빵점을 받습니다. 인문 분야를 질이 아니라 규격화된 틀에서 양으로만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라면 우리나라에선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책도 합술 평가 업적으로는 빵점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지난 30년간 500만 부가 팔린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지만 저는 이제까지 어떤 문학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997년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3권이 나왔을 때 저술상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수상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의 대중서에 수상하는 저작상, 미국의 퓰리처 같은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독자에게 또는 국민으로부터 거대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후배 교수들, 인문학자들이 자기 자신이 쓰고 싶은 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수업적 평가에서 일반 저서를 용인하고 국내에도 퓰리처상 같은 저작상이 생기면 우리 인문학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제 일과 관계해서 저술 활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4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4권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시리즈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국내편 12권을 펴내고 마무리 못 짓고 일본 편 5권, 실크로드 편 3권, 국토박물관 순례 2권 해서 아직도 2권을 더 써야지나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술품 감상을 안내하는 국보순례, 명작순례, 안목 3권인데 이것은 뭐 명품 순례 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미술사의 통사인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6권을 펴냈는데 7권째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써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일단 한 권으로 읽는 한국미술사를 먼저 출간하고 동시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미술사를 펴내서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경주 에이펙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낸 A Short History of Korean Art는 바로 이 책을 요약을 한 겁니다. 네 번째는 화인열전 시리즈인데 저는 한국 회화사를 전공하면서 역대 화가들의 상과 예술을 전기로 엮어내는데 그것을 필생의 학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겸재정선 등 모두 8명의 화가의 바이오그래피를 묶어서 화인열전 2권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다 학계가 발전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실이 있어서 2012년에 절판을 시키고 개정한다는 것이 드디어 올해 25년 만에 새로 쓰는 화인열전 제1권으로 겸재정선을 새로 펴냈습니다. 저는 인문학자로서 이 작업은 힘이 나는 한 가장 힘을 써야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펴낸 추사 김정희까지 5권으로 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인문학자로서 미술사가로서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수히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3건 정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제 비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친절하게 강연 요청을 거절하는 게 그 일이 될 정도입니다.
제 강연 주제는 사정에 따라 바뀌지만 가장 선호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힘과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 안목, 미를 보는 눈입니다. 저는 전국 어느 시군 아직 강연하자고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평군에서 새로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해서 가평읍인 줄 알고 갔더니 가평군 조종면 혈리 백마부대에 있는 마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67학번입니다. 제가 기운이 아직까지 생생하기 때문에 강연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앉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강연하는 것은 강연하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힘들지만은 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갔을 적에는 신이 납니다. 전도사란 안 믿는 사람도 붙잡아서 믿게 하는 게 전도사인데 믿겠다고 모인 분들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강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제 소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스스로가 선택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그리고 인문학자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위상이 높아진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김선미 부장이 첫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그 작년에 지방 분원까지 포함해서 그 관람객 수가 프로야구 관람객 수를 넘어섰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오늘 토론회 앞두고 오래간만에 다시 또 박물관을 가봤는데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실감 콘텐츠라든가 사유의 방이라든가 시설도 좋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관람객들의 어떤 관람 수준이 높아져서 굉장히 좀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보기 좋았던 게 어린이들이 교육을 3, 4, 5 받고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한 4, 5명 그룹을 짜서 중국인 가이드, 미술 가이드로부터 우리 박물관을 소개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유럽이나 미국에 박물관 가서 보던 그런 풍경을 접할 수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문화적 갈증이 있었고 또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도 그렇게 진화하면서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아까 그 해외 박물관장들하고 문화부 장관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랑 협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어떤 문화를 저희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유물에 어떤 관심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협업이 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 질문입니다. 네, 해외 박물관장들이 우리 국중박과 협업하고 싶어 하는 데에는 세계사적으로 볼 적에 세계 유명 박물관의 한국실은 참으로 초라하고 빈약합니다. 그동안 아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미술 그 박물관에서의 위상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이나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서 보면은 중국실에 비해서 일본실이 2분의 1은 더 될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데 한국실은 중국실의 10분의 1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은 외국에서 박물관을 만들 적에는 우리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를 대변해 와서 우리 한국 미술품을 적극 구입하지 않아서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품의 에센스 되는 것을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해달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그 요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또 다른 그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가 해외 박물관에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체 노력에 의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중요한 박물관에 이번에 미국의 클리블랜드 뮤지엄에 그쪽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에 더해서 우리가 보완하는 유물을 대여해 가지고 우리 불교 미술의 하나의 특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미술 5천년 전이라고 하는 아주 에센스 되는 전시회를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세계 유수한 박물관장들이 그것이 진행되는 대로 우리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박물관으로도 와달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 것이 한 20년 전이라고 할까요? 그쯤 되는데 실제로 한국시를 준비할 수 있는 자체 준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특별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려주겠다는 것이고, 참고로 메트로폴리탄하고 브리티시 뮤지엄에 한국실은 90년 되기 전엔 없었습니다. 아시아실, 중국실, 일본실 옆에 있는 복도에 진열당 서너 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제력이 커지고 나면서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 그리고 삼성과 현대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한국실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위상에 비했을 적에 세계 박물관들이 한국실이 부족해서 이거를 보완하는 차원의 교환 전시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려던 질문이 한국미술 5천년 전입니다. 네, 취임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아직 아마 한 내후년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이제 윤곽을 잡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워낙 그 일본인 기업인 컬렉션들이 많아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굉장히 그런 기업인들의 힘을 느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리움미술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뜨기 전에는 리움미술관이 약간 그런 역할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 순회준이기 때문에 그 한국미술 5천년 전과 이건희 컬렉션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셔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전시는 워낙에 이건희 컬렉션이 뛰어나 그 자체로서 한 뮤지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외전을 꾸며 나갈 적에 테마와 뭐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건희 컬렉션에 이것을 사랑하고 수집하고 나누어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전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미술 5천년 전은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에 그래도 알려지게 되게 된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그 최순호 관장 시절에 했던 한국미술 5천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아시아 미술을 전공하는 프로페서와 큐레이터들이 한국 미술이 진수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한국실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미술에 대한 영어로 쓰여진 책도 한 권도 없었고, 그들이 한국에 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으로 다 이해됐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였는데, 이때 한국 미술 5천년 전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큐레이터, 한국학관계 큐레이터 미국인들은 그 전시회를 보고 자기는 일본 미술사에서 한국 미술사로 전공을 옮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전에 있었던 45년 전에 있었던 이 전시를 더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에센스를 가지고 K컬처의 뿌리를 보여주는,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회로 나갈,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에 박동희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해외 박물관 등에서 빈약한 한국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그 문화재청장 하실 때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 환수 문제라든가 우리 문화재를 이제 해외에서 구매하는 문제가 굉장히 법적으로 제약이 많다고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생각과 법적인 제약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베링거 인겔하임의 한광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80년대에 그 사업차 유럽에 가면은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은 한국실이 없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요담에 내가 사업해서 돈을 벌면은 그 대형 박물관에다가 한국실을 짓는 걸 후원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실이 이제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 주체로 해서 생겼습니다. 근데 생기고 보니까 한국 미술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가 않아요. 브리티시 뮤지엄이 갖고 있는 한국 미술 컬렉션은 빈약하다면 빈약합니다. 그 중에 내가 쓴 한국 미술사 책 속에 브리티시 뮤지엄 소장품으로 소개된 건 한 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광호 회장이 그게 90년이었나? 아니요, 2000년 무렵입니다. 2000년 무렵에 당시 20억 원을 브리티시 뮤지엄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한국 미술품을 보관하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시 앤더슨 관장하고 제인 포탈 그 큐레이터가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도자기하고 목기하고 그 대형 박물관에 전시할 작품을 샀어요. 문화재보호법으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홍콩에 가서 크리스티 옥션에서 일부 사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 환수라고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문화재에 약탈 문화재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미술품은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재 대사 역할을, 외교관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국 사람이 가야 토기를 사가면 영국 토기가 되는 게 아니고 영국 사람도 우리 가야 토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 넓은 시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피해 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문화재 환수가 많이 애국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가 밖에서 우리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너무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장 되면서 제일 먼저 문화재보호법에서 이것이 문화재 반출이 아니라 수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어느 국회의원도 동의해 주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고 타협으로 박물관이 구입할 적엔 예외로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가를 하면은 국정감사와 그 국회의원들에게 야단맞기 때문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갖고 있는 것을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럼이 좀 진행되면서 유봉주 관장님께서 좀 더 민감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하현옥 위원님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 유물 관련한 얘기, 반출 관련한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일단 아까 발표문에서 말씀하셨던 유료와 관련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박물관을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해외에서 여러 박물관에 다녀온 경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를 하고 있고 영국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문에서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가 사실 과밀집 방지나 재정 지원에 의한 조치는 아니고 안정적인 운영이나 관람객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 수입이 국고로 기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박물관 자체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유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왜 유료화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약제나 패스트트랙 같은 어떤 실제로 그런 부분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 사실상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유료화를 통해서 기대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료화가 어떤 박물관의 정시라든지 운영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유료화로 인한 문턱이 높아지면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렇다면 적정한 그 입장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관장이 되면서 이 문제를 했을 적에 언젠가는 유료화 해야겠지만은 이 오랫동안 무료로 해온 관행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무료가 대세인 줄 알았는데 여론은 유료로 다 돌아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언제 얼마를 받을 거냐고 이렇게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 입장에서 이 650만 명이 이게 허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걸 유료화해 가지고서 떨어뜨렸을 때 오는 실망감을 제가 감당하기도 힘들고 국민들도 실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료가 갖고 있는 편리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 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료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가 예약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 오픈런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대로 10시 개장인데 8시 반, 9시면은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게 아니라 미안해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우리는 9시 반 개장으로 바꿨습니다. 9시로 당기고 싶지만은 이제 거기에 따른 환경 미화 뭐 여러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9시 반으로 당겼고요. 이 유료의 외국을 많이 비교하는데 루블 박물관은 엄청난 그게 비싼 것을 받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루블 박물관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80%라 그들의 입장료는 관광 수입입니다. 그 나라에. 이 자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공간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하고 같이 맞대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무료기 때문에 값이 싸 보여서 관람 태도가 산만해진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고궁 입장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현재 관람 질서를 볼 때 무료기 때문에 방탕하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유료화하는 것은 이 과밀집을 줄이기 위해서 할 의사는 전혀 없고, 또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 우리 박물관 운영비로 해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고객정보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제라고 하는 것으로 관람객 편의를 우선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세계 어느 박물관에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기부금이라든지 이걸로 혜택을 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값이 얼마인가는 내가 내년에 대답해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대중 재단 김기만 본부장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일단 그 적정 관람료에 대한 건 내년에 밝혀주시기로 하셨고, 국중박을 유료화할 경우에 그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람료에 차등을 둘 예정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자금성 같은 데 가면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국인과의 현격한 격차를 보면서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한데요. 이런 차등화를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에게 차등을 했을 적에 세계적으로 받는 비난을 받는 것보다 외국인, 내국인 다 똑같이 하는 것이 다 맞고, 한때 중국이 그렇게 했다가 큰 비난을 받아가지고 이 외국인 차별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이 수치나 이런 거에 큰 그 의미는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차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어서 현재 제 마음속에는 외국인에게만 더 받을 의사는 없습니다. 저 김선미 부장은 이제 오늘 포럼을 위해서 또 국중박을 또 다녀오기도 했는데 국중박과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시죠? 네네. 그 사유예방이 워낙 국립중앙박물관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립부여박물관도 금동 대학로 하나만 이렇게 전시해서 오롯이 볼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러면 제2의 사유예방 형태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유예방의 성공은 그 세계 박물관이 다 주목하고 있고 벤치마크 하려고 따르고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듯이 어느 박물관에 가서 그 관람을 한다고 해봐도 3시간 있기 힘듭니다. 박물관 관람이 어마어마한 중노동입니다. 발바닥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서 1시간 보고 나면 쉬어야 되고 한 박물관에서 2시간 이상 그 보기는 힘들죠.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머릿속에 남는 유물은 한두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중박에서 5년 전에 코로나 때의 그 조건 때문에 발상을 했습니다마는 포인트가 되는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박물관의 국중박 그 박물관의 고유 이미지를 살리자 해서 한 것이 이 방가사유상 2분을 그 100평 되는 규모에다가 아주 멋있는 그 국내 리딩 아키텍트라고 할 수 있는 최욱 씨의 설계로 해서 아주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이어서 부여박물관에 이번에 만든 그 백제금동 대학로 전시관은 이 사유예방보다도 훨씬 더 진화했다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어서 우리는 국중박에만은 문제가 아니고 지방박물관마다 그 박물관의 고유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산해 가려고 합니다. 금년에 열렸던 신라금관 6개의 전시는 조만간 끝나지만 이미 예약이 다 끝났고 이제 금관이 현재 발견된 게 6개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국중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세계 순회전 전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주에는 4개만 머무를 뿐이 없고 서너 개만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은 그 신라 금관전을 열어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로 하고 지금 각 소속 박물관, 지방 박물관장마다 각 지방 박물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이 별도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좀 2008년에 우리 관장님이 문화재 청장하실 때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남대문이 방화범에 의해서 불이 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애지중지하고 관심을 가져도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리에서는 이렇게 방탄유리 없는 방가 사유상의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안전성과 이 관객의 감상 몰입 사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 유리장 없이 그 사방으로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 미술사에서 유물 파괴의 대표적인 것이 헝가리의 어느 미친 청년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파편이 200개가 떨어진 걸 다시 보완한 다음에 지금은 그 아크릴 유리장 안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교토에 있는 광융사의 목조 반가사유상, 우리 금동 반가사유상 그대로 닮은 것도 어느 그 여고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서 만지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호 인력이 항상 전시장에 그 감시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그 전시대에 있는 유물이 다른 거가 아니고 소재가 금동이기 때문에
뭐 도자기 같으면은 건드리면 깨질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그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호의 강화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미친 사람 없겠죠. 그렇게 하는 가벼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한 만년에 한 번 있을 사고 때문에 이거를 그 유리장을 칠 의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관훈 포럼은 관훈 플로에 계신 관훈 클럽 회원들하고 이렇게 긴밀한 교감하에 이루어지는데 이 방가사회주장에 대한 보안 문제도 이경영 선배님이 저희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벌써 질문지들이 제가 얘기도 하기도 전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김진현 전 과기부 장관께서 이제 AI 관련된 문제를 지금 하나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현업에서 이 AI 관련된 문제, IT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박동희 부장이 관련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IT 테크부를 맡고 있어서 꼭 이 질문을 하라고 해서 합니다만 최근에 그 황석영 작가님이 신간을 소개하시면서 그 AI를 활용해서 자료도 수집하시고 그런 얘기를 정말 노익장을 발휘해 주셔서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관장님도 저술 활동 참 많이 하시고 또 박물관의 진화와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찍이 도입을 해가지고 디지털 실감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나 봐요. 근데 AI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제 답사기 못다 쓴 거 AI 시키면 안 될까 하는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이 박물관 운영에서 아직까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첨단 기술이라고 그러죠. 관객과 만날 때 유물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보존과학에서는 엄청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 전시 디스플레이 하는 데에서 우리들의 이순신전 와서 보면은 명랑대첩에 천자 총포 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거가 AI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 첨단 기술은 계속해서 전시 형태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는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서는 놓치지 않고 하고 있고 특히 보존과학에서는 그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보존과학센터를 새로 짓고 여기에 뭐 MRI까지는 필요 없어도 CT 촬영을 해가지고 그 재료를 분석하고 복원을 하고 있는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확히 11시인데요. 유 관장님께서 워낙 지금 설득력 있게 또 얘기를 하시고 또 강연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데 30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한 거에 약 10분 정도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패널들도 또 께서는 조금 질문에 압축적으로 또 관장님께서도 질문을 조금만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공준 관장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인문문화 지식사의 하나 이제 원로로서 또 하나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와 또 K컬처 여러 데 관련한 견해를 또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연옥 위원께서 관련 질문 좀 해주겠습니다. 네, 그 K-팝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3월 20일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K컬처에 대한 관심을 더 증폭시킬 듯합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블랙핑크가 중앙박물관과 협업을 진행하는데요. 문화한류 와 K컬처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한때 열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좀 소리가 이렇게 문화한류와 그 K컬처의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한때 열풍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고 이 아티스트들, 특히 MZ 세대들의 아티스트들의 그 뛰어난 감각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다,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재를 꽤 가지고서 그 음악을 만들고 애니메이션 한 거가 BTS나 블랙핑크나 캐대헌 등이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 전통 문화가 갖고 있는 에센스를 낚아채 가지고서 그 안에서 풀어내는 솜씨는 우리들의 이 인문학적 상상력으로는 따라잡기가 힘든데, 저는 분석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박물관장을 만나면은 그 박물관장이 저 개인에 대해서 놀라는 거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느냐, 동양 미술사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 그동안 내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내 것만 연구해 가지고서는 미술사의 규명이 안 돼서 그것의 영향관계 또 따라가고 싶어서 발달된 나라, 서양 미술사, 현대 미술, 우리의 원류에 해당하는 중국 미술을 알지 않으면은 한국 미술사가 해석이 안 되고 평론을 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것을 끌어안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도 알지만은 남의 것도 아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까지가 세계적이고 어디까지가 한국적인 거에 구별이 없이 튀어나간 거가 세계적인 그 붐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그 젊은 세대를 교육을 해오면서 민족적 프라이드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한때는 가졌던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라있는 MZ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게 있는 그대로 해놓은 것이 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기에다가 강제적으로 한국적인 거를 집어넣겠다 했을 적에는 아마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선미 의원님도 이 여러 가지 저출생 고령화 시대 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아마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전에 우리 관장님 캐대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 기자들만 해도 조금 나이가 든 기자들은 처음에 무슨 내용인가 좀 약간 헤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또 의무감으로 봐서 더 재밌었네요. 네네. 아까 그 강연에서도 그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그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서 이 박물관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박물관이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캐대헌도 이제 의무적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그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을 데려오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MZ 세대가 돼가지고 그냥 그들의 생활 속에도 녹아 있어서 나는 이 문화가 외국 박물관장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기네들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칠드런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각각지 프로그램을 해도 안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실제로 유모차 끌고 오는 엄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냐 하는데 그 바탕에는 제가 분석하기에 한국인의 DNA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애국심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몇 %고 DNA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교육열이죠. 이 교육열이 아이들에게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걸 가르쳐 주겠다 하는 그 교육열이 합쳐지면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박물관을 보여주고 그 아이가 커서 박물관을 생활공간으로 해오고 해왔던 이것이 선순환돼 가지고 지금 발전하는 것을
더욱 계기를 확장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박물관에 올 수 있는 것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노인층에 분류가 됩니다만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에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젊은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계속 오는, 그래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그때그때마다 열어서, 이를테면은 금년에 입춘매양이라고 해서 분매를 한 달간 우리가 대여받아 가지고 전시를 했고, 그리고 대동여 지도를 실사이즈로 정밀 프린트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중박에 대해서 저도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국중박에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30년 전에 엄청난 문민정부 때 그 계획으로 입안이 돼서 이런 현대적 시설, 좋은 시설을 갖게 됐는데, 지금 원래 하루에 15,000명이었는데 하루에 4만 명까지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갈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바로 옆에 텅 비어 있는 미군 용산기지, 저게 문제가 아직도 환경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걸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한다면 국중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게 하고, 그쪽을 지금 이렇게 K컬처가 뜨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저게 가기 전에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관장님은 워낙 또 아이디어가 많아서 꾀돌이라는 별명도 있으신데, 관장실에서 미군 용산기지를 내려다보면서 저걸 좀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틀림없이 뭔가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용산공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2차례 4년 동안을 해서 지금 용산공원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으로부터 완전히 반납을 못 받고 현재 한 7%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에 있는 통신시설, 평택으로 다 가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거가 한 7% 있는데, 이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용산공원을 국제 설계 경기를 해가지고 네덜란드의 그 웨스트에이신가 하는 팀하고 1호제하고 합쳐서 해는 안이 국제 설계 경기에 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리적으로 보면은 그 국제 설계 경기까지 끝마친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바로 붙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또는 그 설계자로부터 양해를 구해서 붙어 있는 곳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산공원과 국중박 사이에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겼을 적에는 박물관 액세스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용산공원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중에 일부를 도려내 가지고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마음속에는 그것을 이렇게 한 뼘 빼가지고 우리 제2관을 신설하는 데 썼으면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제2관을 신설하거나 그럴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으로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용산공원 일부를 국중박의 제2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인 상태 속에서 제2관을 질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건폐율 용적률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300평뿐이 남은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박물관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고만 법적으로 되면은 그 제2관은 아니어도 제2관이 현재 12,000평에 반대는 6,000평 되는 규모의 별관은 지을 수 있어서
그것을 지금 문체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 쪽에 협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국회와 또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 또 경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민감한 질문을 우리 하연옥 위원이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개발과 관련한 얘기 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도심 개발과 관련한 세운지구 개발 그리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태릉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참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그리고 태릉 강릉 인근의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또 정치적인 다툼이나 싸움으로 비화하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사실 종묘에 놀리면 태릉 개발도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문화재 보호와 보호 및 보존 그리고 개발 사업이 사실상 양립하기 어려운 테마로 여겨지는데요. 도시와 문화재가 공존하는 개발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식으로 대답하자면은 이 질문은 국가유산청장한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엄연히 그 관할 청장이 있는데 전직 청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제 의견을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쾰른 대성당 같이 위험 지구로 해가지고 해제 위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슬기롭게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와 달리 좀 짧게 말씀하셨는데 또 네, 박동희 부장님 다음 질문해 주시죠. 그 평소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네.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 호류지 방가사유상 네. 그 방문하셨고, 거기 얼마 전에 다녀왔던 제 지인이 그거 다 뭐 우리 한국 문화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진전되기 위해서 우리 K 문화유산, K 유물 이 도쿄박물관에서 한중일 이제 전시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그 정부 입장에서 한일 한중뿐만 아니라 한중일을 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어느 쪽에서 삐뚤어져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때 문화교류 자체에서는 역시 한중일은 하나의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숙명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은 한중일 3국 박물관장 회의와 거기 결과로서 나오는 공동 주제의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회는 2년마다 개최국을 돌아가면서 해서 지난번에는 한국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동아시아의 글씨라고 하는 그 전시 주제로 해서 각국에서 12점의 서예 작품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전시입니다. 요 다음에는 그 중국,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오는데 어떤 때는 뭐 나전 질기가 되고 어떤 때는 도자기 산수화 이렇게 되지만은 그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그 갈등이 있을 때도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한중일 3국 박물관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류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유홍준 관장님을 아무래도 있게 한 것은 이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써놓은 걸 보니까 이 책이 93년 5월에 초판이 나왔는데 제가 군대 마지막 휴가 나오면서 93년 7월 16일 날 산 걸로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87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때 농아를 강진 해남으로 갔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여기를 선택을 해주셔서 그게 또 하나
구입해서 보고 애독자가 된 계기가 됐는데 이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옥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라이문화유산 답사기는 저도 대학 시절에 많이 봤었고 제 책꽂이에도 여전히 꽂혀 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 공전 히트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이나 이런 것들, 한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사실 일바디의 입장,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30년간 5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인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여에 한 800점 정도의 그 민속 기증품 서화 등을 기증했다고 하셨는데 인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이제 마무리하지 못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 국내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실지도 궁금하고 혹여 보완을 하거나 순서 같은 것들을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그 책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책은 월간 사회평론에 원고료 못 받고 쓴 글인데 결국은 그 단행본으로 나와가지고 그 1년 만에 100만 부가 돌파를 돼서 처음에는 인쇄 받으면은 그 집사람하고 7대3으로 놀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그 집사람이 8대2로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8대2가 됐다가 나중엔 이거는 그냥 저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자고 그래가지고 그 정기예금으로 묶어가지고 그 독일 자물통으로 잠궈놨어요, 마누라가. 이 독일 자물통 보시면 한 6번 돌려야 열리잖아요. 그게 저도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우리 집사람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써도 저 처갓집에 주던 친구를 주던 뭐 해도 좋지만은 증권하고 부동산만 안 한다고 하는 것이면은 이거를 그냥 묶어두자. 그래서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 바람에 나도 얼마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액수는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네, 저희가 공직자 재산 등록 목록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 상상을 초월하는 현직 그 정부 관료 중에서 현금은 제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되어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금이 많고 특히 사모님이 더 예금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혹시 8대2가 중요합니다. 집사람이 다 가져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무지하게 많은 강연을 했잖아요. 그 강연하는 그 강사료를 저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대로 받았지만은 우리 사회가 갑자기 강사료가 높아져 갔어요. 기획사들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각 기관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뭐 30만 원, 50만 원 하던 거가 그 강사 기획사들에서는 초청하기 위해서 자꾸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등이 생기면서 적지 않은 강사료를 받은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박물관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사서 주고 해왔던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제가 존경하는 선배한테 들은 인생 교훈이 남에게 줄 땐 좋은 걸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주지 말든지 줄 때는 그가 꼭 필요로 하고 좋은 것을 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 때 형제들이 급히 피난을 하는 형제 난급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박물관에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값이 30만 원뿐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서 주고 하는 식으로 또 제주도에 관한 그 영국에서 만든 해심 측정도 같은 거는 그거는 300만 원이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로 하니까 내가 완당평전 추사 쓰면서 인용하고 나서 거기다 주고 했으니까 꼭 이 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것이 돈으로 줬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그 집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 안목을 곁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는 박물관장이 됐으니까 뭐 있으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면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 즐겁게 제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장님께서 일반 박물관에 본인이 기증하신 게 그게 수백 점에 약 27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 정도 액수? 부여의 부여가 역사 고도 아닙니까? 근데 부여에 국립미술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부여에 나중에 은퇴하면은 살려고 세컨하우스를 지어놓고 부여 군민이 되어가지고 부여를 위해서 뭘 할까 하는 중에 이제 유홍준과 함께하는 부여답사가 1년에 4번씩 열려서 60회까지 하고 이제 관장이 돼서 중단했습니다만은 퇴임하면은 뭐 가서 또 할 겁니다. 부여와 백제에 관한 그림과 글씨들을 모아서 해마다 전시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박물관에는 진열되지 않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민속품에서 생활 민속품, 팔도 반다지, 개다리 소반, 호족반, 밀양, 또 통영반 이런 소반들만 모아놓은 거라든지 또 가야토기에서부터 그 고려 토기까지 질그릇이다. 이런 것들의 삶의 채취, 생활의 발견 이런 것을 한 것을 지난 12년 동안에 해마다 전시회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고지도와 서양 고지도에서 코리아를 그린 그 고지도를 그동안 외국에 나가면 하나씩 사왔던 것을 합쳐서 한 60점 전시를 했는데 그때 그 부여 군수가 인사말에다가 저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그거를 기증받은 것을 고미술 감정위원회 감정 평가한 액수를 공개를 한 게 근데 우리 집사람 모르는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지금 시간이 거의 한 5분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박동희 부장이 또 질문을 하고 플로에서 나온 질문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아주 크게 유행이 된 게 거미불루 화이불치. 네.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재판에 재판장이 언급도 하셨고 네. 미용실도 네.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사회의 안목을 굉장히 높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뻔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안목은 어떻게 길러지는 겁니까? 특히 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는지. 아이고 미술에 관해서만 얘기한다면은 좋은 작품을 좋은 선생님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인간이 아니고 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부터 나는 앞으로 한국미술사를 공부하겠다고 해서 휴가 나오면은 이동주 선생의 한국회화소사를 문고판을 들고 박물관에 가서 그 책에 쓰여 있는 대로 나도 느끼려고 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상대평가를 많이 한 사람이 절대평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 작품을 그냥 내가 봐서 느낀 거 말고 곰브리치는 뭐라고 그랬고 아놀드 하우저는 뭐라고 그랬고 젠슨은 뭐라고 그랬다. 그 중에서 나는 누구의 의견에 더 동의한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내 지식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느끼는 것만 가지고서 안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앞사람 또 안목 있는 분들의 가르침을 소화를 하되 상대평가를 하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홍준 관장님 모시고 사실 하루 뭐 며칠을
아마 다 해도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플로에서 나온 질문 중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여쭤보고 그리고 좀 예정된 포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께서 질문을 해왔는데 최근에 좀 또 많이 이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문화관광부가 지금 광화문에 한글 현판 광화문을 달 계획이라고 추진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쓰인 게 달려 있다가 그게 2010년에 지금 또 한자로 바뀌고 했는데 한자 밑에 한글 현판을 달아서 2개를 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이 이게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박정희 친필 현판의 어떤 가치는 없는 건지 뭐 이런 또 박정희 만약 된다라고 한글을 내건다라고 하면 박정희 현판을 다시 내거는 방안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광화문 현판 박정희 현판을 제가 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혐의의 상당 부분은 또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을 띄게 된 거는 그냥 현판을 툭 띈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광화문 건물이 본래 총독부 건물에 맞췄기 때문에 본래 광화문에 위치하고 달리 남산에 있는 신궁과 마주보는 것으로 돼서 3.7도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광화문을 월대복원까지 생각하면서 정식으로 17m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콘크리트 건물은 해체를 하고 원래 있었던 광화문을 새롭게 해 놓으면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콘크리트 건물에 있었던 박정희 현판은 떼어지고 이 17m 앞으로 3.7도를 틀어서 정남향으로 하면서는 이 흥선대원군 시절에 만들었던 그 현판을 단 것이 현재 있는 현판입니다. 근데 광화문 월대까지 복원되고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또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 광화문이 한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한글로 바꾸자고 하는 안들이 계속해서 한글 학계를 비롯해 가지고 그 여론이 그렇게 쭉 추진됐지만은 현판을 전통적으로 온 것을 띄고 한글로 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건물에 현판은 꼭 하나만 달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평양에 있는 대동문은 대동문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2개 걸려 있고 이맛도래도 있고 금산에 있는 미륵전도 3개가 있고 중국에 가서 보면은 7층 건물 전체가 다 현판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판을 띄지 말고 한글 현판을 하나 달면은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글 현판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안으로 제시한 거가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우리 한글의 원본인 훈민정음체를 집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나온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 안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을 다시 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가유산청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홍준 관장님 모시고 관훈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몰입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기회가 되면 하반기에 또 유 관장님과 어떤 다른 행사도 좀 기획해 봐야 되지 않나 총무로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관훈 포럼에 나와서 제가 그 하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 관훈 포럼에 이렇게 초대된다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나는 국중박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동안에 관훈 포럼에 초대된 분들이 정치와 또는 경제 외교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음번에는 반드시 우리 인문학자 중에 원로분을 초대를 해서 우리 인문학이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떤 길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교수업적 평가에
퀄리티는 안 보고 퀀티티만 보고 있고 일반 저서에 대해서는 그 아직도 싸구려 대중서 취급을 하고 있는 문제만 얘기했는데 우리 인문학의 뿌리와 인문학 발전을 위한 그 인문학자 원로를 추진해 초대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훈클럽 총무로서 제 임기 1년인데 1년 동안에 제 또 과제가 하나 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열정적으로 또 강연해 주시고 또 1시간여 동안 가감 없이 진솔하게 질문에 응해 주신 유홍준 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관훈 포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